형제가 막 때리거나 막 소리 지르거나 울거나 막 되게 얘들이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아마 쇼츠 본 직후에 전두엽 제어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일단 제가 제일 먼저 시키는 거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마의 육아연구소 이지민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뇌과학자 장동선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쇼폼 정말 많이 보잖아요. 이 쇼폼이 뇌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좋은가요? 1시간 동안 오. 쇼츠 보고 있을 네. 때가 있거든요. 이게 왜 못 빠져나오냐면 우리의 전전두엽이 하고 있는 기능이 스스로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제어를 하고 실행하고 뭐 이러한 능력이에요. 근데 하루 종일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나면은 이러한 전두엽의 통제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게 떨어진 다음에는 내가 스스로 나를 제어해서 끄는 걸 못해요. 네. 근데 이 전두엽의 완성이 20대 초중반이나 돼야 완성이 돼요. 더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완전히 리모델링 재공사 기간이라서 거의 작동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게 사춘기고요. 그래서 그게 떨어진 다음에는 내가 스스로 나를 제어해서 끄는 걸 못해요. 네. 안 좋은 거 알고 피곤할 거 알면서 이걸 보고 있는 순간들이 있어서 네. 다 알고 있는 뇌과학자조차도 빠져들게 만드는, 못 빠져나오게 만드는 쇼츠는 무섭다. 사실 아이가 좀 이상해졌다고 느낄 정도로 평소에 안 그런 것처럼 아이들끼리 싸우거나 막 형제가 막 때리거나 막 소리 지르거나 울거나 막 되게 얘들이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아마 쇼츠 본 직후에 전두엽 제어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되는지 행동을 해도 되는지 감정 제어 안 되고 이런 상태인 거죠. 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른들도 혼자서 막 멍하니 이렇게 쇼츠 보고 있어요. 지하철에서 저기 잠깐만 옆에 그러면은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뭐래요! 하면서 갑자기 짜증 부리거나 갑자기 쇼츠 본 직후에 사람들하고 싸움이나 다툼이 유난히 많은 거 관찰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대화를 흘러가는 순간들이 종종 있어요. 네. 이때도 전두엽의 제어 전두엽의 기능이 기능.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주로 그런 순간에 말을 걸거나 중요한 이야기를 잘 안 걸어요. 아이들도 이제 영상을 보고 있거나 숏폼 본 직후라고 그러면은 일단 제가 제일 먼저 시키는 거는 가서 찬물 세수하고 와. 찬물 세수하는 순간 또 이제 포유류의 다이빙 리플렉스라고 그래서 자동으로 우리를 이제 안정화시켜주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네네. 호흡과 심박수에 영향이 있어요. 양치를 하거나 세수를 하거나 와서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된 상태에서 대화를 해야 듣지 그냥 직후에 본 이후에는 아, 얘가 지금 아예 스스로 제어가 안 되고 감정도 그렇고 지금 쇼츠볼 안 좋은 영향이 막 나타나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파민에 길들여진 중독된 아이들이 좀 뇌를 리셋할 수 있게 생활 속에서 좀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도파민은 좋은 거예요. 학습을 하게 해주고 네. 기쁨을 느끼게 해주고 도파민이 오히려 모자라면 ADHD가 오고요. 도파민이 모자라면 동기부여 없이 무기력해지고 네. 도파민은 사실 좋은 거예요. 자체는 네. 네. 우리가 도파민 중독이라고 자주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제대로 된 개념이 아니라 아. 짧은 자극, 네. 뭐 즉각 보상 뭐 이런 거에 중독이 됐다라고 하는 네. 걸 우리가 도파민 중독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네. 요즘 저의 최애 처방은 운동시키는 거예요. 오, 네. 러닝. 하루에 20분 이상 진짜 힘들게 아이니까 이제 1km를 뛴다, 2km를 뛴다, 또는 뭐 수영을 한다. 뭐 이러한 형태로 내가 땀을 흘리고 심박이 올라가고 몸을 움직이는데 되게 힘들고 조금 어려운 거를 계속해서 참아내고 극복해내면서 하는 유산소 운동의 경우에는 뇌의 도파민 분비 메커니즘을 정상화시키고 오히려 무기력하거나 막 우울하거나 이러면은 도파민 분비가 더 많이 되면서 이런 신경전달 물질 회로가 정상화되게 도와주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고요. 사실 어르신들에게도 좋은데 BDNF라고 하는 신경성장인자가 분비가 되면서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나는 메커니즘을 촉진시켜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경세포가 뇌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막 갑자기 짜증을 부리거나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에 취약했던 사람이 운동을 하고 나면 운동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네. 근데 운동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은 그 이후에 다른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 역치가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거의 한 24시간, 48시간 동안 일종 스트레스 백신을 맞은 것처럼 다른 일로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오. 그러니까 얘가 아침에 뛰고 오라, 운동하러 오라면 당연히 스트레스 받고 싫고 힘들죠. 네네. 그걸 극복하고 해내면 다음에 공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더 쉽게 해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쇼츠 봐가지고 이게 뭔가 도파민 메커니즘이 안 좋다 그러면 일단 뛰자! 운동! 이걸로 해결을 하는 게 네. 효과적이고 체력도 올라가고 가장 좋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할 얘기인데
정기적으로 꾸준히 운동하잖아요. 네. 해마가 커져요. 해마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올리고 배운 거를 학습한 거를 꺼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오. 기억의 통로죠. 네. 해마가 커지고 그쪽의 연결성이 좋아지니까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좋아집니다. 어. 해외 아이비리그 스쿨 미국 학교는 애들 공부만 하고 시험 잘 보는 애들 안 받잖아요. 기본적으로 운동 잘해야 되고 맞아요. 팀워크 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증명해야 미국의 하버드나 스탠포드나 가는데 되게 중요한 입학 요건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되게 간단한 답이 힘들어도 참고 꾸준하게 운동하는 것, 네. 뭐 러닝 같은 거 이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특히나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뇌의 발달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나요? 그렇죠. 일단 뇌의 발달을 우리가 진짜 짧게 정리를 해보면 2세부터 대략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되기 전까지 언어 능력과 운동 능력이 급격하게 발달해요. 그 과정을 주로 어떻게 배우는 게 제일 좋냐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엄마랑 다른 아이들이랑 사람 대 사람으로 배우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근데 이 과정에 어떤 영상을 통해서만 세상의 정보를 다 습득하게 되면 사실은 모든 다른 감각들을 다 활용한 것과는 다른 형태로 발달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되게 중요한 게 이때부터가 이제 저는 더 중요해지는 게 만 5세, 6세부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마음 이론이라는 것이 생겨나요. 네. 다른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자, 이 발달 단계에 있어서 쇼츠라고 하는 것들 또는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정보를 접하는 것이 왜 해롭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볼 때 날 어떻게 보지라고 하는 거를 다양한 정보를 살필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딴 사람들이 자꾸 딴짓하고 이제 핸드폰 보고 뭔가 하품하고 이러기 시작하면 나는 눈치가 있는 인간이라면 말을 너무 길게 하고 내가 재미없구나. 근데 또 막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빵빵 터지고 너무 재밌으면 난 재밌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내가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소통이라는 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자아 형성이 되는 과정은 단순히 언어로 말로 뭐 이러한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딴 사람이 보내는 눈빛, 비언어적인 신호, 표정을 같이 읽어내는 능력이 길러진 상태에서 건강한 자아상, 나라는 존재가 완성이 되는데 근데 이 시기에 사람하고 이런 소통이 없이 모든 소통을 대체하는 게 쇼폼이야 또는 영상이야 온라인에서만 이루어져. 그러면 기본적으로 뇌가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거는 뭔가가 더 자극적인 내용만 이게 더 좋은 거구나. 라이크가 많고 뷰수가 많으니까. 네. 사람들이 팔로워를 많이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 이런 게 좋은가 보네. 라는 형태로 나 스스로의 가치 기준이고 내가 누구인가라는 게 그냥 온라인에서의 정형화된 어떤 피드백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저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MBTI에 되게 그 집착하는 세대가 된 것도 누가 E인지 I인지 MBTI로 말해야 아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기존에는 보면 당연히 알아요. 외향적인 사람이구나, 내향적인 사람이구나. 네. 지금 세대는 정형화된 4개의 틀로 뭐 E, I, N, S 이걸 나눠놓고 너 뭔데? 라고 해가지고 이걸 수치화된 정형화된 수치로 말을 해줘야 아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아는 게 더 네. 마음이 편해진 존재로 우리가 바뀐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사람 만나는 건 당연히 불편하고 싸우기도 하고 울고 돌아오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냥 집에 앉아서 혼자 쇼폰 보면은 너무 편하고 중독되고 아픈 것도 없고 이러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파편화된 지식을 온라인을 통해서 쇼폼을 통해서 얻는 자극에 아이들이 익숙해지면 자아 형성이나 정보 판단 능력, 전두엽을 쓰여야 되고 우리 뇌가 제대로 발달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폐해가 간다라고 봅니다. 쇼폼을 1시간을 봐도 다음날 뭐 봤는지 얘기해보라면 기억나요? 안 나죠. 기본적으로 안 좋은 이유들을 정리해보면 당장 즐거운 즉각 보상의 형태로 오는 모든 도파민 분비 메커니즘은 위험할 수 있다. 보통 이제 알고리즘이 내가 관심 있는 주제,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골라주니까 이건 뭐지? 라고 이제 모르는 상태 불확실성에서 와 재밌네 라고 하면 도파민이 분비가 되죠. 또 새로운 게 나오면 또 도파민 분비가 되는 거예요. 더 강렬하고 더 자극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야 되는 건데 그게 자극이 강렬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을 거기 보내게 되기도 하고 이러한 형태의 도파민 분비 메커니즘에 익숙해지게 되면 중 피질 회로라고 해서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하거나 학습하거나 이럴 때는 사용하게 되는 회로인데 그쪽으로 도파민이 잘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아이들하고 우리가 톡 같은 거 주고받죠. 또는 뭐 아이들이 숙제를 위해서도 어떤 영상들을 찾아봐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길목에 쇼츠가 배치가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모 입장에서 금지를 시키고 싶은데 아이들이 계속 온라인 환경에서 이걸 볼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속상한 게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 유튜브에서 했다가 저 많이 욕먹었어요. 왜요? 당신도 쇼츠 올리잖아. 당신의 유튜브 가보면 저희 채널도 네, 수백 개 쇼츠가 있던데 내로남불이냐. 네. 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유튜버로서 네. 쇼폼 안 올리고 싶어요. 근데 쇼폼을 안 올리면 굉장히 큰 손해를 봐요. 사람들이 우리 채널에 오고 구독을 하고 그걸 통해서 광고 수익을 얻어야 유튜브를 만들 수 있는 비용이 확보가 되는 구조예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에게 이 영향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애들한테 쇼폼 보면 안 되라고 말할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 이거 안 보면 나 학교 가서 이야기 안 돼. 왕따 된단 말이야. 라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아 그래 그런 면에서는 사회성적인 측면에서는 보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건 좀 어때요? 저도 고민이 되긴 하거든요. 모든 쇼폼이 나쁘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쇼폼이 그럼 그나마 좋냐. 사실 쇼폼 중에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댄스 챌린지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전 댄스 챌린지는 그렇게 해로움이 높은 쇼폼이라고 보지 않아요. 어떻게 괜찮냐면 너가 소비하는 주체에서 챌린지에 참여하는 주체가 돼봐라고 네네. 장려해요. 그러니까 쇼폼을 수동적으로 계속 스크롤하면서 소비하는 것과 보다가 재밌네? 나도 여기다 뭔가를 얹어서 나만의 거를 올려볼까? 라고 하잖아요. 그럼 후자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수동적인 소비에서 주체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뭔가 나의 인풋을 넣는 게 되잖아요. 이건 굉장히 재밌기도 하지만 뇌에 나쁘지 않아요. 게임 중독, 뭐 쇼츠 중독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아이들에게 제일 긍정적인 방법은 야 게임 하지만 말고 네가 맵 만들고 네가 스스로 뭐 해봐. 그래서 아들이 마인크래프트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가 막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고 방도 만들고 네. 그 안에서 주도적으로 만드는 주체가 되거든요. 이건 좋아요. 마찬가지로 쇼츠 같은 경우도 그냥 수동적으로 스크롤하면서 보면 전두엽의 기능이 점점 이렇게 떨어지고 퇴화하는데 보고 재밌다? 친구들이 좋아하겠네? 내 챌린지에 참여해볼게. 같이 춤춰볼래? 나도 아니면 내가 뭔가 올리는데 이게 챌린지가 될까? 아이들의 마인드가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그 다음에 소비자에서 제작자 마인드로 이렇게 돌리게 만들 수 있다면 쇼츠도 괜찮다. 쇼츠를 통해서 또 다른 롱폼이나 지식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쵸. 더 내가 찾아보고 학습하게 만드는 어떤 마중물 또는 트리거가 되는 영상 이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저희 둘째는 이탈리안 브레인 롯을 너무 좋아해서 모든 이탈리안 브레인 롯을 외우다가 이제 듀오링고 앱을 통해서 이탈리아어를 배우게 됐어요.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공식적으로 이탈리아어를 가장 잘하는 아이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좀 연결을 하고 확장을 해보면 쇼츠도 100% 너무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오늘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 모시고 궁금한 것들 많이 여쭤봤는데 아직도 궁금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시간이 다 돼서 할 수 없이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